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뉴스바가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발생 꼭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이 지났지만 실종자 수색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일들은 답보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어제 경기도 안산을 출발해 오늘 서울광장에 도착하는 백리길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고 유가족 중 언론이 흔히 일반인 유가족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대표 장종열 씨를 인터뷰합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승객 1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은 없었는지 진단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철도 전문가이자 기관사이기도 한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연구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목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포괄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에 발생한 대만 항공기 사고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대만 서해안 외곽섬에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소형 항공기가 궂은 날씨 속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불이 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승객과 승무원 등 58명을 태운 대만 푸싱 항공 소속 소형 항공기가 이날 오후 6시 45분경 펑후섬 마공공항 인근에서 비상 착륙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기체 일부가 땅에 부딪히면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4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습니다. 예, 비상 착륙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고 원인은 뭐라고 알려졌습니까? 사고가 태풍에 따른 기상 악화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예. 현지 기상당국은 태풍 마트모가 지나간 직후 시간당 59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에 따른 기상 여건은 예고된 시점에서 항공기가 운행됐다는 점에서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요. 예. 또 활주로 인근에서 비상 착륙을 하다가 기체 일부가 먼저 땅에 닿은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조종 미숙이나
기체 결함 등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희생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16일째 가자지구를 공격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660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도 4,3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군인 2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3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거대 항공사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 노선 운항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과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휴전안을 제시했죠? 그렇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도주의적 휴전에 먼저 들어가고 그 이후 장기적 휴전 협상에 나서라고 제안했고요. 미국은 양측이 즉각적으로 휴전하고 이를 문서로 명시화하는 내용의 휴전안을 제시했는데요. 예.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 해제와 이집트 라파 국경 개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감 중인 재소자 석방 등을 휴전 협상 조건으로 내걸며 이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그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양측의 입장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군이 국제 전문가단에 넘겨준 말레이시아 여객기 사고 희생자 시신의 수, 이게 애초에 발표했던 것과 좀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3일 BBC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하리코프에 파견된 네덜란드 법의학팀은 전날 냉동열차에 실려온 희생자 시신수가 반군이 애초 발표한 것보다 많이 모자란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의학팀은 반군들이 애초 282구의 시신이 열차에 실렸다고 주장했지만 확인된 시신은 200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예. 법의학팀장은 200구의 시신만 있는 게 확실하다며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다시 여객기 추락 현장을 방문해 남은 시신 수색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격추된 여객기의 블랙박스로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정보 분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예. 유럽연합 국가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러시아가 말레이기 피격에 사용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반군에 공급한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EU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 때문에 각자 입장 차이가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인 영국은 더 강도 높은 대러시아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도 러시아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는 좀 소극적이라는데 프랑스는 이유가 뭐죠? 현지 시간으로 22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무기 수출 금지 방안이 거론됐지만 프랑스는 자국 상륙함의 러시아 수출에 대해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프랑스는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계약을 취소하면 러시아에 11억 유로, 한국 돈으로 1조 5천억 원을 변상해야 한다며 상륙함 공급 계약이 2011년에 체결됐기 때문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 돈 때문에 서로들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또 피격됐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우크라이나군 전투기 2대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우크라이나 동부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현장 인근에서 격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수호의 전투기 2대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격추됐고 조종사의 생사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분리주의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군 관계자는 인터레팍스 통신에 자신들이 2대의 우크라이나 공격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미국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어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히로시마 원폭 자료관이 원폭 후 1945년 가을 히로시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 1761장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담당하던 그 맨하튼 공병 광구의 조사단과 미국 전략폭탄 조사단 그리고 미국의 육군과 해병 등이 촬영한 것인데요. 예. 원폭 자료관은 2009년부터 13년에 걸쳐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조사해 이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부서진 건물과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불에 탄 나무 등 원폭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24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상했던 대로 세월호 사고 100일을 맞아서 모든 신문들이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한겨레 신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또 예상했던 대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겨레 일면,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을 맞았다. 진도 팽목 강인은 바다를 향해 이제는 집에 가자라면서 달래는 목소리만 가득하다. 남은 실종자 10명, 그 가족의 애끓는 이야기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자면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황지연 양 어머니 신명섭 씨.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팽목항으로 갑니다. 가서 아침밥을 차립니다.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김하고 계란 프라이를 했어요. 딸이 안 나오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지요. 배가 고파서 못 나오는가 해서요. 엄마가 지어준 아침밥 먹고 기운 차린 딸이 차가운 바닷물과 뻘을 헤치고 어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하는데, 황지현 양은 결혼 7년 만에 낳은 외둥입니다. 지연이는 이 신명섭 씨 부부에게 17년의 행복을 주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한겨레 일면에 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풀어야 할 세월호 사고의 의문점. 한겨레가 정리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100일이 지났는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세월호처럼 깊은 수면 아래 잠겼는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검찰, 감사원, 국회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제기한 의문점들을 한겨레가 재구성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사고 시점과 원인, 이것은 무엇인가? 여태껏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원인은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배가 15도 이상 급선회하면서, 이건 급변침이라고 하더군요. 급하게 꺾으면서 배에 실려있던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뒤집힌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시점은 물론이고 사고의 원인이 급선회, 급히 튼 거, 급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세월호의 자동 식별 장치 기록이 수차례 끊기고 이를 복원하는 과정이 거듭되면서 정확한 세월호 항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탓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당일부터 5월 13일까지 4차례 복원한 항적도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공개했는데,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해양수산부가 4번째 작성한 항적도를 보면은 세월호는 사고 직전에 급속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8시 49분 44초에서 45초 사이에 급변침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사고 시점이 8시 48분이라고 해놓고 급변침은 8시 49분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은 급변침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대책위원회는 생존자, 지역 어민 등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세월호를 목격한 현지 어민, 승객, 선원들의 공판 진술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비교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바로 사고 초기에 골든타임 왜 놓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 해양경찰청과 해군 등 정부기관의 늑장 대응, 그 원인과 무책임한 일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여전히 불분명한데, 해경 1, 2, 3정은 오전 9시 35분 사고 해역에 정부 구조 인력 중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배 안으로 들어가거나 퇴선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뻔히 그 안에 아이들이 있는 거 알면서도 못 본 척했다. 이런 이야기죠. 고의로 못 본 척했다라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신 내용을 보면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1, 2, 3정에 선내 진입, 퇴선 조치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또 이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1, 2, 3정 대원들은 열악한 현장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가족대책위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상황은 이랬고요. 그렇다면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한마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컨트롤 타워 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중대본의 당연직 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전 9시 45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만 지시하고 경찰교육원 졸업식 행사가 끝난 11시 58분에서야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목포에 있거든요. 예. 여기로 출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 당일 낮 2시에 368명을 구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4시 반쯤 164명으로 구조 인원을 정돈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경,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고도 사고가 난 뒤 7시간 동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사고 당일 민간업체 언딘의 잠수를 위해서 해군들의 잠수를 막은 이런 행태까지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그런 한결의 지적입니다. 마지막 하나, 진짜 궁금한 거, 확실하게 규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분이 7시간 동안 종적을 감췄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세상이 다 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실종입니다.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대처도 드러났는데 9시 16분쯤 청와대가 YTN 보도를 통해서 사고를 인지했고 대통령에게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은 사고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보고에 급급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청와대가 동영상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또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그야말로 진땀을 빼고 있는 해경에다가 영상 보내라 이랬던 청와대 행태도 드러났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고 발생 뒤 대면 보고 없이 24차례의 유선 서면 보고만 받고 오후 5시 15분이 돼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죠. 도착해가지고 아니 그 구명조끼 입은 학생들을 못 봤습니까?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죠? 이런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했었단 말이죠.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렇게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대책위와 국정조사특위 야당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고 초기에 나타나서 이 사고 대처 진두지휘했다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거의 눈뜬 채로 이 침몰을 방치했던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점 때문에 이 대통령의 실종 7시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의문점들 풀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40일 전에 주검을 확보하고도 영장까지 재청구해 가면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령을 쫓아다닌 검경의 무능력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세월호 진상규명 맡길 수 없다. 이게 바로 야당의 입장입니다. 독립성을 갖춘,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조사기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오늘 한겨레가 인면에서 5단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 팀인데요. 주검이 유병헌 회장으로 확인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공개하기도 했고요. 예. 새정치연합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유병헌 전 회장이 죽었는지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모른다는 이런 검찰의 발표. 이거는 검찰 수사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검찰의 셀프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유병헌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처벌받게 될 사람들이 다 저는 유병헌이 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망자를 무슨 수로 처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책임론마저도 묻힐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조사기구가 이 진상을 조사를 해야 세월호 참사부터 유병헌 사체 발견까지 그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법무부하고 경찰의 입장은 오늘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가 열려서 보고를 받는다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오늘 유병헌 시신 맞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검경이 해야 될 일을 조선일보가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목되는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사면에서 유병헌의 시신은 뼈, 근육, 지문 총 5가지 방식으로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견 변사체, 유병헌의 책, 그리고 형과 아들의 DNA, 그리고 유병헌의 지문 이 5가지를 검증을 했는데 이거 DNA가 유병헌께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DNA가 맞다고 한다면 두말 없이 맞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희팔과 함께 유병헌이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조희팔이 누굽니까? 가짜 사망설에 휘말린 인물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은 장례식까지 치렀다면서 장례식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서 조이팔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검찰은 중국에다가 조이팔이 있는지 알려달라 라면서 중국 당국에다가 수사 협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라고 말하는 점에서는 조이팔과 유병헌이 같다라고 보는 그런 세간의 의혹들이 지금 점점 번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조이팔과 다르다. 유병헌의 시신은 오중 검증을 한 유병헌의 것이 맞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망 조작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무게 있게 싣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 또 최대 의문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18일 만에 80% 백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가능하다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고온의 습한 날씨, 시신 주변의 동물과 구더기, 곤충 등으로 인해서 부패 속도가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이 사라진 18일 사이에 순천 지역의 평균 기온은 20도가량으로 최고 기온은 30도를 넘었으며 비온 날이 7일이나 되는 등 습도도 높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 이분은 유병헌께 맞다 이렇게 평소에 계속 강조해왔던 분인데요. 유병헌의 시신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돼 있었고 외투가 그 열을 보온해주는 역할을 해서 세균 증식이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패한 시신 위에 파리가 알을 낳아서 구더기가 번지고 낙정벌레 등이 살을 빠른 속도로 먹은 것으로 보이며 쥐까지 개입했다면 부패가 더 빨리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유병헌은 겨울옷을 입고 탈출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동아일보는 12면에서 경성대 정재봉 법의 곤충학 박사가 올해 2월에 발표한 돼지 사체를 이용한 법의학 및 법곤충학적 연구라는 논문을 냈는데 돼지의 피부와 장기가 사람과 가장 유사한 데다 잡식성이라는 점에서 표본으로 적절하다. 그런데 2010년 8월에 부산 사상구 낙동강 인근 초원에서 돼지 사체 2마리의 부패 속도를 비교해봤는데 한 마리는 몸통을 담요로 덮었고 다른 한 마리는 덮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담요를 덮지 않은 돼지는
일주일 만에 건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단계는 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신 조직이 사라지는 상태로 유병헌 전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담요를 덮은 돼지는 건조 단계에 도달까지 15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유병헌 전 회장 같은 경우 겨울 점퍼, 면바지로 몸을 감싼 상태였기 때문에 담요 덮은 돼지와 거의 흡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 만에 시신이 백골하다는 것은 전혀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유병헌의 시신은 맞다. 여기에 좀 의견이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법의학자들은 대체로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반면에 예. 경찰이나 의문사와 관련해서 과거에 조사를 담당했던 분들은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아니다라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경찰 중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부패한 시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게 맞다 아니다 의심된다 가지고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예. 국가수가 이걸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조사한 자료를 예. 뭐 제3자든 누구든 예.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맞다라고 한 거다. 예. 공개하고 예. 참여해서 맞게 했네. 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변사 처리 과정도 참 석연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진상에 다다를 수 있을지 의문인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이면에서 실은 내용인데 유병헌의 변사체를 전문 검시관이 아닌 일반 의사가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1차 검안은 내실밭 현장이 아니라 변사체가 처음 옮겨진 순천의료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변사체를 이미 옮겨 놓은 상태에서 법의학 전문가도 아닌 일반 의사가 주검을 받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변사 처리가 과연 합당하냐? 이게 또 왜 현장에서 보지 않고 병원으로 데려와서 받느냐? 이거 뭔가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혹을 또 낳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살인 등의 정황이 뚜렷하면 현장을 보존하고 검시 인력을 부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편의상 변사체를 병원으로 옮겨서 신원 확인을 시도하는데 변사체 중에서 타살 등 강력범죄가 확인되는 사례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으로 먼저 옮기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경찰청 통계를 보게 되면 전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2012년 기준으로 23,441명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자살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타살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과수를 포함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의학 전문가들은 60여 명 수준에 불과해서 대부분 현장에서 1차 검안을 일반 의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겁니다. 지금 유병헌께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실은 이 시신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도가 되거나 경찰 발표를 통해서 나온 내용 이걸 토대로 해서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석연치가 않습니다.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무를 갖는 근거는 경찰의 발표, 국가수의 발표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믿게 국가수가 해주든지 믿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라고 해서 그 의무는 풀면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보수 언론들은 괴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가 그래서 주목됩니다. 억울하게 유병헌이 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유병헌 시신 발견 기사에 달린 풍자성 댓글입니다. 이 댓글은 수시간 만에 10,000건이 넘는 추천을 받았는데 세계일보는 유병헌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음모론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돼 왔지만 어찌된 것이 그때마다 괴담이다, 루머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낸 그야말로 악의적인 주장이다. 이런 정부의 그동안의 그 해명 또
이와 관련한 또 수사도 있었죠. 하지만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는 것이죠.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 생존자 수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와 미흡한 대체로 정부 불신의 불이 지펴졌다는 거지요.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주목되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발표에 불신이 생겼다라는 응답이 무려 71.9%에 달했다는 겁니다. 정부 발표의 진정성을 느꼈다가 7.4% 이랬다는 거군요. 또 정부 정책 전반에 불신을 갖게 됐다라는 의견이 69.7%로 나타났고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정부를 못 믿겠다 이랬다는 거죠. 실은 제가 참 주목됐던 부분은 뭐냐면요. 유병헌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이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는 연합뉴스 사장이 이끄는 연합뉴스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요. 현장 경찰의 목소리라면서 이거는 유병헌 사체가 아닌 게 110% 맞다. 이런 이야기가 여과 없이 전송됐단 말이죠. 연합뉴스를 통해서 말이죠. 정부 발표를 기자들도 안 믿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실은 국민들이 이거 안 믿는다라는 어떤 여론의 기반 위에서 나온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그제는 순천경찰서장 날렸고요. 어제는 또 이성환 경찰청장 아웃시킬 것이라는 그런 전망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을 보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곧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권 관계자가 한 말인데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구상할 때 황교안 장관의 교체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병헌 전 회장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황교안 장관을 유임시켰지만은 유병헌 전 회장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조만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한편 어제 그 전남 지방경찰청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고 하는군요. 순천경찰서장으로 안 되니 이제는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또 나중에는 경찰청장으로 또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직위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할 수 있을 텐데 예. 아직은 탄핵을 할 만큼 분위기가 성숙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제 그 KBS와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재보선 관련이죠?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 수도권 6곳의 조사인데요. 6곳 가운데 4곳에서 여당이 우세고요. 2곳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만 봤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지역별로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 전화 RDD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수도권만 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나경원 49.7, 기동민 21.4, 노회찬 16.1, 경기 수원을 정미경 새누리당 49.6, 백혜련 새정치연합 25.5, 경기 수원병 김용남 42.9, 손학규 38.8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또 손학규 후보가 앞서는 걸로 오늘 나왔습니다. 경기 수원정 임태희 42.5, 박광원 30.5, 천호선 9.2 이렇게 나왔고요. 경기 평택을 유의동 새누리당 39, 정장선 새정치연합 39.9. 어이구, 그냥 바짝 추격을 했네요. 그간 정장선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말이죠. 경기도 김포 홍철호 새누리당 49.8, 김두관 새정치연합 27.7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편 순천 KBS와 여수 MBC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전남 순천 곡성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고요.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정현이 역전을 했네요. 이정현 새누리당 38.4, 서가본 새정치연합 3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큰일 났네요. 새정치연합. 자, 이제 그 선거를 며칠 안 앞두고 마지막 변수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보 단일화인데요. 서울 동작을 재보선에 출마한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단일화. 오늘이 이제 노회찬 후보가 설정한 마지막 날 아닙니까? 마지노선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은 노회찬 후보는 자기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퇴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후보가요. 예. 약속은 지킨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이런 상황이 오면은 뭐 물리적으로 보면은 야권 후보는 사실상 기동민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양상이죠. 김종철 노동당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일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한 승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국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일화를 통해 해볼 만한 선거라는 기대감을 야권 지지층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건 단일화 이후 고민할 문제라면서 감동 없는 단일화가 된다면은 이탈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감동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노회찬 후보가 이러다가 질 것 같으니 내가 그만두겠소 하고 이렇게 사퇴를 한다면은 야권 단일화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그런 점을 노리고 이제 노회찬 후보가 시안을 정하고 또 결과도 이렇게 미리 발표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동민 후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내가 오는 24일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분석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뭐 감동적인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수원 영통도 요동칠 것 같다는 것이 중앙일보 8면 분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도권 전체로도 여파가 미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단일화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그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동작을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치 왜곡이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었고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또 도진 야권 단일화병 이런 구태 도대체 언제까지 뭐 이런 제목입니다. 여당도 단일화 많이 했는데 말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길 전, 즉 세월호 참사 사고 당일 MBC 뉴스데스크.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민관군이 총동원돼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전 9시 첫 조난 신고가 들어온 뒤 해경과 해군 그리고 민간어선까지 동원된 구조 활동이 오후 내내 이어졌는데요. 구조대원들은 형 선박에 10여 명씩 나눠 타고 세월호로 접근했고 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반쯤엔 잠수부 4명이 추가로 투입됐고 남성으로 보이는 시신한구를 옮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고역에서 MBC 뉴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일까? 뉴스K와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 사이의 인터뷰. 잠수부를 들여보내지 뭐하냐라고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마침 한참 지르니까 저쪽에 누군가 소리를 쳐주더라고요. 지금 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저 배가 가라앉은 지가 언젠데 지금 잠수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1시간 후면은 이제 준비가 끝납니다. 이런 답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실제로 우리가 돌아간 뒤에 잠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시간이 아이들이 가라앉고 나서 거의 한 16시간, 17시간 이 정도는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동안은 뭐 했냐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수요일.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다시 세월호 참사 당일 MBC 뉴스데스크. 사고 직후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던 박 대통령이 오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가족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냐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의원들은 사고 당시 청와대의 부실한 초기 대응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보고는 10시에 했습니다. 1시간 8분 지났습니다. 첫 지시는 10시 15분, 1시간 23분 지나서 그리고 비서실장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7시간 18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잘한 대응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소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인데요. 그런데 김 실장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4월 16일 날 우리 비서실장님은 대통령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4월 16일 날 오후에 중앙대책본부에 가실 때 제가 수행해 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못 뵀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날 뵌 일이 없고. 국민들은 보통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서 관계장관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상황을 지휘하는 장면을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에서는 어떤 회의도 없었고 또 심지어 당일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구조, 하지도 않은 참사 대응. 정말 웃긴 정권입니다. 그러니 10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지요. 김기춘 실장님께 한마디 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의 크기, 그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유가족들을 차별의 고통으로 몰아넣어버렸습니다. 흔히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으로 불리는 비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들입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호칭, 예우와 존중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일종의 열애로 구분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오늘 비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 장종열 대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 흔히 일반인 희생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단원고 학생 희생자가 아닌 분들 얘기죠. 몇 분이나 되고 그 유가족 모임은 또 몇 분 정도로 꾸려졌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향소에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희생자 유가족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모시고 있는 분이 37분 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전부 다 동의를 해서 같이 이제 대책위를 꾸리고 있고요. 예. 총적으로 37분이시죠. 예.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그 제중동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거기 합동분향소에 모시는 걸 원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한 5분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중동포분하고 승무원 한 분은 이제 좀 안 모시겠다 해가지고 안 모시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일반인 희생자 되시는 분들은 다 모셨습니다. 예. 애초에 이렇게 유가족들을 이렇게 나눈 거는 정부가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최초 이제 22일 날 예. 진도에서 이제 그 협의 사항이 있었는데 4월 22일에요. 예. 저희는 이제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좀 맡아서 부는 이제 업무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책임이 저희는 일반인들은 각 시도에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다가 이제 그 장례나 이런 거를 일임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단원고 같은 경우에는 헬스부나 안행부 그리고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장례 지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단원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안산이라는 지역적으로 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뭐 넓게 본다면 경기도고요. 그런데 일반인 희생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시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게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지금 그 정부 합동 분향소가 안산에도 있지만 일반인 유가족들 분향소가 인천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 선생님 포함해서 유가족들은 그쪽 인천에서 지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고 지금 분향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한데 정확히 좀 아시는 분도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찾아가려고 해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인천에 이제 일반인들 합동 분향소가 인천에 있고 인천시청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청 앞에 분향소도 그냥 일반 분향소가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부 합동 분향소예요. 예. 저희가 이제 그때 정부 합동 분향소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인천시청 앞에 일반인 희생자들 그 합동 분향소 자체가 있는 걸 많이 모르세요. 예. 근데 시간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더 국민 여러분들에서 조금씩 좀 지어져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한 번 더 저희한테 좀 관심만이라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로 세월호 참사 발생 꼭 100일이 됐습니다. 뭐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이었을 텐데 우선 심경이 좀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떻게 100일이 왔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버린 것 같아요. 100일이라는 게 벌써 우리가 100일이 갔나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예. 이 정도로 뭐 지금까지 모든 흘러가는 상황이나 이런 게 좀 급박한 상황도 많았었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정신을 그쪽으로만 쏠고 하다 보니까 사실 100일이라는 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저희는 알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애초에 사고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100일이라는 날짜까지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건 시간이 좀 걸릴 문제가 같고 유가족들하고 회의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고. 예. 왜냐면 이게 희생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있을 수 없는 희생자 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한 10분 정도가 아직도 실종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 그 단원고 학생이 아닌 실종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연 양네 아버지하고 이제 오빠 같은 경우 한지연 양 그런 가족하고 이제 학생하고 일반인도 아직 실종자 거기에 포함돼서 아직 진도 체육관에서 상주하면서 애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엊그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 참사 희생자들 이렇게 좀 분류하고 차별하는 정부 행태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에도 한번 기자회견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5월달에 기자회견. 예, 뭐 다시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 뭐 짐작이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하시게 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답답했죠, 저희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이 특별법이라는 그런, 이 앞에서 유가족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다른거나 일반인 유가족이 약간씩 이 정부에서 보는 눈은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유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좀 틀리는지 직접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원, 지금까지 나온 뭐 긴급복지자금이라든지 뭐 이 제도 자체가 예. 너무 차이가 많이 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은 아는구나 해수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일반인은 각 시도 자체에다가 이룬 것만 해도 벌써 차별을 한다고 보셔야죠. 만약에 다른고 학생들을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주면 일반인들 또한 정부에서 이렇게 각 부처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장례 절차나 모든 과정을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예. 일반인들은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인천시청 앞에다 분향소를 마련하신 이유가, 인천에 주소지를 둔 분이 그래도 가장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천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천시에 그 분향소를 모신 거는 정확하게 예. 저희가 주장을 했어요. 원래 인천인들만 위한 그 분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영정을 모시고 있는. 예. 근데 이제 그 모시고 있는 그 장례 병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많았고, 그리고 너무 이 묻혀 있는 기분이 저는 되게 싫었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 어머님 이제 상을 다 모시고 나서도 계속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인천시청 앞에 그 광장으로, 미래광장으로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옮기게 된 거죠. 인천시는 뭐 정부 이제 중앙부처에서만 저기를 지원을 해주면 인천시에서는 뭐 유가족이 원하는 모든 부분은 다 하겠다. 예. 그리고 제가 인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인천에다 마련한 거지 뭐 특별하게 인천에다 한 이유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라든가 인천시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창구를 지금 인천시가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인천시 관계 공무원들하고만 저희가 이제 그 대화를 나눴고 어떠한 요구 조건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예.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좋아진 게 안행부나 해수부 이런 관련해서 이제 좀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 대화의 창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죠. 예. 수월해졌고. 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반인 탑승객들은 생계나 뭐 여가 목적, 여행을 갔다는 얘기겠죠.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탑승했다가 희생당한 그 학생들과는 다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발언을 한 사람 누군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아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도 이제 얘기를 다 해봤고. 예. 그랬는데, 이게 서로 간의 입장 차이였더라고요. 입장 차이요? 예, 왜냐면, 다른 고 학부모들이 들었을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나라에서 책임감 있는 말로 들리는 거고, 예, 우리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진짜 느끼는 감정 그대로 이런 저기가 다 있나 이렇게 할 적이라서
제가 다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약간의 과장과 이제 전달 과정에서의 뭐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 전달 과정에서의 문제도 이제 좀 단원과 학부모가 좀 더 과장을 해서 얘기를 전달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렸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예. 그 특별법 제정을 지금 그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하고 장 선생님하고 어떤 협의 채널이나 대화를 주고받고 계신지요?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특별법, 그러니까 뭐 진상 규명이나 아니면은 뭐 처벌자 관련해가지고는 예.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저희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따로 뭐 얘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든 유가족이 다 공통되게 느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단원고 그 대책위도 마찬가지고 뭐 서로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따로 뭐 어떠한 뭐 저희 협의가 없더라도 그건 무조건 그런 일은 같이 하는 걸로 저희는 이제 같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힘을 합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논의된 바로는 그 유가족들 입장은 그 조사위원회다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을 좀 부여해서 진상규명을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4월 16일 사고 최초일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진짜 의혹이 쌓여가고 불신만 낳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줬고 지금도 저희한테 보이는 건 그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안전이라는 게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이제 모든 게 좀 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사권이든 뭐든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어떤 걸 바래서가 아니라 두 번 다시 지금까지 생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떤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뭐 단원고 학부모님들과 저희하고는 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왜 좀 더 적극적으로들 못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못하신다는 그 주체가 그 유가족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정부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예. 지금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의원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일반인 그 희생자 유가족들께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면담에서 배제가 됐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연락도 못 받았고. 그 이유는 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부러 배제한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단원고 쪽에다 물어봤을 때는 비밀리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전달을 받았고, 예. 청와대 쪽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는 게 없고요.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정부가 그 단원고 학생 피해자 유가족들하고 또 일반인 유가족들 대하는 게 좀 차별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고 그러신 입장 아니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정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을 텐데 추가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입장을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계실 텐데 어떻게 뭐 별도로 면담 요구나 이런 걸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그 대통령 면담에서 빠지고 나서 몇 차례를 이제 뭐 관계자분 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몇 번을 해봤습니다. 하다못해는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넣었었고, 근데 아직까지도 뭐 그런 이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는 아예 뭐 얘기 자체가 없었고요. 예.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지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원님들이나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의 책임을 지고 가는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같은 저희의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섭섭함이 아무래도 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도 사실은 특별히 좀 그 일반인 희생자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관심이 좀 덜한 건 또 서운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정부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은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대형 참사로 인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먼저 대통령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먼저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해결책을 좀 먼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계신 관계자들, 부처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똑같은 심장이 같이 뛰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은 알지만 행동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관계자분들이. 뭐에 그렇게 연연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좋아서 그렇게 오래 하시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라의 장으로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결단을 내릴 때 반발심이 생길까봐 그래서 못 하시는 건지, 이제는 좀 그런 확고하고 단호한 결단이나 결론이나 이런 거를 좀 내리시면서 좀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유가족들한테 좀 이 댓글이나 이런 걸 올릴 때 보면 너무 진짜 우리가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뭘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한테. 그냥 우리 유가족이 어떻게 있는지 그냥 보고만 계시라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뭘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걸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악성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거니까 그냥 지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뭘 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또 국민들께는 하고 싶고, 정부나 정치권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뭔가 좀 확실한 결단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힘드실 텐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100일째 되는 인터뷰, 앞으로는 또 며칠째 되는 인터뷰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국민들의 성원 또 그 지지 속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족이 아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 장정열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엊그제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승객 1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기관사의 과실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은 없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철도 전문가이자 기관사이기도 한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연구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보도는 대체로 됐습니다만 엊그제 발생한 사고 경위부터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저께 지난 22일 오후 5시 50분경에요. 그 태백선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에서 5트레인 관광열차와 무궁화호 열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차가 다니는 선로는 상하행선이 따로 있는 북선인데요. 예. 태백선은 선로 하나로 상하행선을 운행하는 단선입니다. 때문에 선로 중간중간 설치된 정거장에서 서로 비켜가야 하는데요. 이날 이런 운행체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열차는 진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입을 해서 정면 충돌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 이 사고가 난 구간 단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외에 다른 구간에 비해서 좀 더 위험하다거나 기관사님들 입장에서 좀 운행이 어려운 그런 구간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백선은 단선 구간으로 기본적으로 복선 구간보다 위험도가 높고요. 예. 또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산악지대로 경사도 심하고요. 곡선 구간도 많습니다. 때문에 전방 시야도 안 좋고 제동을 사용하는데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구간이죠. 기관사로서도 더 많은 집중력과 숙련성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 단선 구간, 그냥 양쪽 방에 운행을 하기에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만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사고 처리나 수습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사고로 인한 사상자분들은 사고 당일날 병원으로 이송되셨고요. 사고 차량과 손상을 입은 선로도 밤샘 복구 작업을 통해서 어제 오전부터 열차 운행은 재개된 상태입니다. 예. 이 사고 원인 놓고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체로 기관사 과실이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고요. 예. 파악하신 사고 원인은 대체로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긴 이르지만요. 예.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은 기관사의 실수나 오판으로 정지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관사 잘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사를 문책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철도는 크로스 체킹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기관사가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게 시스템이 보완을 해야만 하는 건데요. 예. 또 시스템도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컴퓨터도 고장이 나거나 먹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호시나 선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관사가 보완해서 사고를 막는 이중 안전체계가 필요한 건데요. 예. 이번 사고를 낸 열차의 기관사는 태백선이라는 지하권에 또 홀로 운전하는 1인 승무 체제였거든요. 1인 승무요? 예. 만약 2인 승무 체제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는데 그동안 효율화라 명목으로 1인 승무를 밀어붙였던 철도공사는 이번 사고를 거울로 좀 삼아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런 인간의 실수나 오류를 설사 신호로 인했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열차의 크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혼자서 이 열차를 운행한다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네, 과거 한국에는 기관사나 부기관사가 이렇게 같이 타거나 아니면 기관사 둘이 타는 2인 승무 체제가 일반화된 체제였는데요. 예. 철도의 안전도가 높아진다는 판단 속에서 특히 복선 구간이나 신호 체계가 충분히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열차 안전을 보장한다 해서 1인 승무 체제가 확산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경영 합리화나 인력 구조 조정 측면에서도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KTX라든지 경부선 이렇게 신호 체계가 조밀하고 이 구성로화되고 어떤 복선화 시스템이 아닌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도
인력 구조 조정 측면에서 이렇게 확산되면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이번 그 사고 열차에 기관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사고 열차 기관사분들 모두 철도 경력이 15년 이상 된 숙련된 분들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궁화호에는 기관사 2명이 탄 2인 승무였고요. 사고를 유발시킨 오트레인 관광 열차는 1인 승무 체제였습니다. 예. 그 기관사 운전하게 되는 동안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신호기를 계속 확인해야 되고요. 선로 상태나 기기 조작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로 상태를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의 실수나 판단착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시스템상의 안전 장치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오트레인이 이제 1인 승무 체제여서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도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궁금한 게 지난번에 그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제 대규모 해고라든가 또 전보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혹시 이번에 사고 난 기관사들께서 그때 전보 조치 대상이 됐다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그런 대상자에 포함된 그런 기관사들은 아니었습니까? 그 집초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 세월호 사고 이후 노사가 철도 안전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찾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예. 또 철도공사 측의 대량 해고와 징계 강제 전출 또 재징계 등이 반복되면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 노조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는커녕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그 전근대적 노사가는 철도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예.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철도 현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고 노사관계 굉장히 이제 불안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근무에 임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집중해도 이게 안전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회사 상황이나 또 노사 관계를 걱정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고 위험성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염려시군요. 그렇죠. 예. 본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하루아침에 해고되거나 강제 전출을 당하면 본인도 언제 그런 대상이 될 줄 모른다는 어떤 압박감이나 불안감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예. 그 현장에 그 코레일 노동자들 자주 만나십니까? 예.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철도 파업 이후에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파업이 맞춰졌고 또 이게 철도 소위도 꾸려지고 노사가 그런 파업을 딛고 좀 새롭게 그 노상을 정립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 파업 이후에 굉장히 1인 승무 체제를 확대 강화한다든지 경영 합리화 정책이 더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지금 이제 이번 사고도 났지만 이 1인 승무 문제 때문에 또 그 노조가 사측과 대립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이런 안전 문제들에 대해서 더 머리를 맞대야 할 노사 관계가 계속 그 해고와 징계가 남발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불편하고 또 이런 속에서 그 관리자 그룹과 또 현장 직원들 간의 어떤 반목과 이런 출시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 불편한 관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과거 허준영 사장 시절부터 그렇지만 현 최현애 사장 차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은. 예. 특별히 그 파업 사태 이후에 해고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또 부당하게 이제 전보 조치 받으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해고자가 몇 분이고 또 부당 전보 조치 대상자가 됐던 분들 몇 분이었죠? 일단 지난 12월 파업 때 이후로 파면 해임이 무려 130명에 이르고요. 예. 정직의 251명, 또 감봉 23명 모두 404명에 달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끔찍한 대량 학살로 보이고요. 예. 또 얼마 전인 7월 10일에는 50명을 추가로 해고하고 40명에 대한 중징계를 또 했습니다. 7월 10일에요?
예. 근데 이때 해고된 분들 중에는 이번 사고에서 그 숨겨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1인 승무를 확대하라는 어떤 공사 측의 주체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1인 승무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신 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과연 그 대한민국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나라인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예. 그런데 또 코레일 사측이 앞으로도 대대적인 추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7월 10일 그 대량 해고 징계 말고 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도 그 징계는 현장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철도공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노조가 좀 노사 협정을 사측의 의도대로 해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또 해고나 중징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일종의 사측의 노동조합 압박 수단으로 이 징계라든가 이 해고 카드를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예. 근데 철도 노조가 또 한 차례 총파업을 포함해서 총력 투쟁을 하겠다. 이런 결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항과 관련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일정이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예, 그동안 1인 승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또 이 노사 관계가 굉장히 이제 서로 불안한 어떤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사측이 좀 합리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이 강공 드라이브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계속 부당한 징계라든지 강제 전출 이런 것들을 계속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해야겠다고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관광열차 그게 1인 승무 시스템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1인 승무가 아니었습니까? 일단 태백선 중앙선용동선은 다 2인 승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트레이는 코레일의 어떤 이 전략적 또는 정책적 이 개발 상품으로 이 내륙 지역의 어떤 낙후된 철도 환경을 좀 극복하고 철도 이용자들 또 철도 관심을 높이고자 이렇게 관광열차를 도입해서 이 철도 이용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상승시키려는 효과를 낳게 하는데 그 관광열차에 새로 투입된 관광열차가 신형 열차거든요. 예. 근데 이 신형 열차기는 이제 1인 승무를 체제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해서 열차를 투입했는데 열차는 신형일지라 하더라도 그곳의 선로나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은 구형 좀 낙후된 시스템이거든요. 다른 노선들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 5트레인만 1인 승무 체제가 도입된 거죠. 예. 철도 노조나 이제 박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역시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인 승무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렇죠. 지태백선 중앙선용동선은 이제 한 3년만 있으면 복선으로 개량 공사가 이제 진행 완료되고요. 예. 그리고 치료 체계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만이라도 2인 승무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보고 있죠.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태백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세월호 사고 유병헌 씨 수사와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서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분위기에서 나온 뉴스 같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유병헌 씨 수사를 총지휘했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검장 하나로 끝날 그런 책임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